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식품위생직을 준비하려고 이제 모이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식품위생이라는 과목은 다 이렇게 좀 접해보셨을 겁니다. 학교 다니실 때라든지 아니면 위생사라든지 아니면 영양사라든지 뭐 식품기사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한 번 이상씩은 다 접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식품위생과 여기 식품위생은 좀 더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영양사나 위생사나 뭐 식품기사 같은 데에서 준비하던 식품위생보다요. 그리고 식품위생직을 준비하면서 봐야 될 식품위생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양사나 그런 데서 봤던 위생사나 이런 데서 봤던 식품위생 과목이 공부할 내용이 이만큼이라면은요. 식품위생직을 준비하면서 공부할 양은 이만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볼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제 간혹 이제 물어보세요.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책이 괜찮냐고. 어떤 책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이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 책들이 되게 많죠. 많은데 보면은 다 이렇게 좀 어떤 부분은 상세하게 적혀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그냥 훑고 지나가는 책들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느 책이 좋냐고 말하면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을 보라고 합니다. 왜냐면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거의 개정이 가장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책을 보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어떤 책만 이렇게 딱 봐가지고는 식품위생 과목을 준비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이라는 요 이론을 볼 적에는요, 당연히 딱 그냥 뭐 책에 나와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요, 법규도 봐야 되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법규도 이것저것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식품위생법 전체를 다 봐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법규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한 문제 정도 나와요. 한 문제. 근데 한 문제 나오는 걸 위해서 그 법규를 보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한 문제 딸랑 나오는데 이 법규를 꼭 볼 필요가 있을까 봐야 됩니다. 왜냐면 20문제밖에 나오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제한경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한경쟁은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화학, 뭐 아니면은 식품위생, 또 내지는 또 그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식품 뭐 미생물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럼 뭐 딸랑 문제가 40점 만점, 60점 만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 틀리면은 그 당락이 결정이 될 수가 이 한 문제로도 당락이 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법규를 안 보고 지나갈래 안 보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최근에 좀 많이 나왔던 법규의 내용들, 어떤 것들이 이제 있는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법규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뭐 이슈가 되는 내용들 있죠. 그런 애들도 간혹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왜 최근에 뭐 중국산 분유에서 생겼던 멜라닌 파동 있었잖아요. 그런 멜라닌 파동 있을 때 그 멜라닌에 관련된 문제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간혹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과 관련된 문제들도 간혹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도 봐야 돼요. 근데 그 이슈가 나올 때는 아직 책으로 그 물질에 관련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또 이제 그런 것들은 식약처의 내용들에서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책에서 나온다는 착각은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요. 이런 문제 간혹 있어요. 책에 아무리 찾아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다고. 예, 그런 문제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이제 식약처의 그런 유해 물질 뭐 이렇게 총서나 이런 데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꽤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위생책의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내용들, 그런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일일이 그걸 다 찾아보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제가 이제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봤으면 하는 자료들, 그런 내용들로 책을 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다가 아니라 중간중간 또 자료를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냥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고 지나가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나눠드리는 자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자료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경기도 문제가 제일 어렵게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 이제 요 몇 년 사이에는 경기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이한 문제에다가 뭐 이제 간혹 한두 문제 헷갈릴 만한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경기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오히려 다른 타지방 문제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이거를 준비하시더라도 가장 어렵게 나올 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식품위생을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 대다수는 이제 평이한 문제를 내고 한 두세 문제 정도만 이제 그 당락을 결정할 때 좀 그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또 이제 당락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 두세 문제 정도는 헷갈릴 만한 문제를 간혹 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만 좀 잘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은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의 식품위생을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수업을 쫓아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요, 항상 그날 한 내용은 되도록이면 그날 가서 이제 복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시키고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눠드리는 자료도 있고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셔서 나중에 보기 쉽게 좀 정리해 두시고, 어떤 내용이 중요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복습할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는 주관식이 아니죠. 그래서 대다수 이제 뭐 문제는 여러분 다 객관식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OX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할 기회를 또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요 조금 일찍 나오세요. 그래서 수업 전에 이제 프린트물을, 복습 프린트물을 나눠 드릴 테니까요, 수업 전에 문제를 한번 풀어 보셔가지고 본인이 얼마 정도 실력이 되는지 확인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은 그 복습 프린트물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이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요, 자료실에 이제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이제 출력을 하셔서 공부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식품위생 들어가야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볼 파트가 뭐냐면 챕터 1, 식품위생의 개요 및 법규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챕터 1. 그래서 여러분 이 식품위생의 개요 및 법규에서는 당연히 식품위생이 뭐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식품위생이 뭐부터 시작하냐면 정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이란 뭐냐? 정의부터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는 게 이 식품위생의 유해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유해 요인들을 분류를 해볼 거고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개요 파트예요. 이게 개요 파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좀 더 집어넣은 게 뭐냐면 식품위생에 대한 행정과 법규를 그냥 여기서 다 다뤄버립니다. 법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정의 별거 아닐 것 같죠? 근데 정의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품위생의 기본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간혹가다 한 번씩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네, 수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유해 요인을 분류하는 거. 그러니까 유해 요인 분류 문제나 정의 문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간혹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이나 법규와 관련된 문제들. 그래서 여기서도 행정이나 법규 문제들도요,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나와봤자 딸랑 한 문제예요. 근데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법규와 관련된 문제들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파트를 공부를 할 텐데요. 우선 제일 먼저 확인할 건 뭐냐면 식품위생의 정의죠. 자, 식품위생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그럼 우리나라 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가 먼저 있죠. 한번 보세요. 자,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및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위생하면 당연히 식품은 들어가는데 그거 말고도 식품 첨가물, 기구, 포장까지가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식품위생법에 보면은 이런 표현 되게 많거든요. 식품 등, 이런 표현이 되게 많죠. 법규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 등에 생략이 되어 있는 게 식품 첨가물, 기구 및 포장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위생법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대상이 나와 있어요. 식품위생의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알아둘 게 바로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품위생의 대상이 되는 거 식품 첨가물, 기구, 포장 이런 애들이 대상이 된다. 요걸 확인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혹 문제가 나와요. 식품위생의 대상이 아닌 것을 찾으세요. 항상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빠지고 대신 뭐 다른 게 하나 들어가는 거죠.
자, 이래서 이게 사지선다형이니까요. 그래서 뭐 하나가 빠지고 뭐 하나 들어가가지고 이제 구분하는 문제. 문제 되게 쉽죠? 근데 이게 나와요. 2014년도에 또 나왔어요. 그 전에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되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최근에 한번 또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의 또 정의도 확인하셔야 돼요. 세계보건기구. 자,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보면 식품의 생육, 생산 및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인간이 섭취하기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식품위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단계부터 보느냐면 생육하는 단계부터요. 생산, 제조하는 단계부터요. 그 마지막 인간이 섭취하기까지 모든 단계를 다 관리한다는 거죠. 관리를 해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는 거 그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와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최근에 가로넣기 문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네, 가로넣기 문제가.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죠? 아닌 게 근데 간혹 시험 문제다. 정말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올해 나온 거죠? 올해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내년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매년 나올 수준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간혹 나오니까요. 정의를 허투루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그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입니다. 그걸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식품위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식품위생의 개념이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식품위생이라는 거는요. 식품뿐만 아니라 첨가물, 기구, 포장을 다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식품에 유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제거를 해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공부하는 게 우리가 식품위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려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거기 앞에 차례를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차례 한번 잠깐 보실래요? 그 차례 보면 식품에 위해가 될 만한 요소들이 나와요. 미생물, 식중독, 균들, 식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들, 감염병의 원인들, 기생충, 위생동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런 애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완전 무결성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공부하죠. 식품위생검사나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나 위생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바로 식품위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나 이렇게 좀 다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제 그 수모 문제 중에 좀 더 많이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좀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무래도 식중독이죠. 식중독. 네. 식중독 파트는 뭐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아무래도 이제 식품과 관련된 위생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식중독이다 보니까 식중독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식품 영업소의 위생관리 파트 있죠. 이런 거는 이제 그 영업소의 시설, 설비 이런 기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 교육청에서 뽑는 식품위생직에 좀 더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더 자주 출제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자주 출제가 되는 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식품 영업소의 위생관리는 그냥 일반적인 다른 곳에서는 잘 안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교육청 문제에서는 좀 잘 봐둬야 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봐야 될 내용들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래서 식품위생의 개요, 법규부터 이제 살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의 정의는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그 단어들을 좀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식품위생을 공부할 때 그런 위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제거를 해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식품 위해를 끼칠 만한 요소들을 확인해야겠죠. 그런 요소들을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거기 3번에 나오죠. 자, 위의 요인을 생성 요인별로 분류를 한 거예요. 자, 생성 요인별로 위의 요인을 분류하면은요, 거기 보니까 3개로 분류하죠. 내인성, 외인성, 그리고 유기성. 자, 그래서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3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내인성 하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식품 자체에 유독 유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거여서 식품 자체가 갖고 있는 독성분에 의한 건 내인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품 자체가 문제인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품 자체가 독성분을 갖고 있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 단어를 그대로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인성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 자체에 독성분이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뭐 이렇게 오염을 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입시킨 것도 아닌데 식품 자체가 갖고 있을 수가 있죠, 독성분을. 그게 바로 내인성이다. 이렇게 이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외인성은 쉽죠? 외부로부터 들어온 경우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면은 다 외인성, 대다수가 여기에요. 자, 그다음에 유기성 있죠? 그럼 여러분 식품 자체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로부터 이렇게 오염이 돼서 들어온 것도 아닌데요. 그럼 유기성은 뭐냐? 중간에 만들어지는 경우예요. 자, 우리가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열하거나 가공하는 과정 중에 중간에 생성이 되는 물질은 뭐로 분류하느냐? 유기성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분류하는 문제도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간혹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그럼 간혹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거에 5년에서 한 7년마다 한 번씩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5년마다 이렇게 그 정도마다 한 번씩 나오는 문제들. 그러니까 아까 정의 문제도 그래요. 5년 정도 이렇게 텀을 두고 이렇게 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도 그래서 보긴 봐야죠. 보긴 봐야 돼요. 자, 그럼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우리 아까 내인성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뒤에 4페이지 보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보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우리가 내인성이라는 단어를 이해했어요. 식품 자체에 유독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그랬죠.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야죠. 자연독들이요. 자연독. 우리 나중에 식중독에서 여러분 자연독 들어보셨죠? 식품 자체가 갖고 있는 독성분, 자연독.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대표적인 독버섯의 독성분들 우리가 주입한 거 아닌데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감자의 싹이 남부에 들어있는 솔라닌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매, 살구시에 들어있는 아미그달린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식물성 자연독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동물성 자연독, 보고독이라든지 조개독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바로 내인성 유해 요인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유발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알레르기 유발 물질도 내인성에 들어가요. 물론 식품 자체가 갖고 있는 성분이니까. 자, 그래서 내인성 하면 식품 자체가 갖고 있는 독성분에 의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보기로 나올 적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고독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독이 내인성이구나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감자의 싹난 부위에 있는 독성분 이렇게 나오면 이게 내인성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구분 지으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보기는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외인성. 그럼 대체적인 게 다 외인성이에요. 뭐 식중독 균, 그러니까 미생물에 의한 것들, 뭐 균이라든지 식중독균이라든지 감염병의 균이라든지 곰팡이, 기생충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생물에 의한 것들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세균, 뭐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요. 곰팡이, 기생충에 의한 게 그런 생물학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인 물질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유해 첨가물들이요. 유해 첨가물들에 의한 거 이거 집어넣는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집어넣는 애들. 우연히 들어가는 애들도 있죠. 뭐 잔류 농약이라든지 방사능 물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구나 용기나 포장해서 용출될 수 있는 물질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다수는 여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기성은 이제 중간에 만들어지는 경우죠. 자,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독특한데요. 이런 유기성 유해 요인 같은 경우 이제 예전에는 이 유기성 유해 요인 같은 경우 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식중독 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화학성 식중독이 이렇게 중간에 가열하는 과정 중에 가공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예, 구체적인 애들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탄 음식에 들어있는 발암성 물질들. 음식이 타게 되면은요,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벤조피렌이라는. 이런 물질들이라든지. 그래서 탄 음식에 들어있는 뭐 벤조피렌. 탄 음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벤조피렌 같은 발암성 물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햄이나 베이컨이나 이런 데 제조할 때 만들어지는 발암성 물질도 있죠. 니트로사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또 뭐냐면 감자 같은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을 또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유독물질도 있어요. 아크릴 아마이드. 그 다음에 여러분 심지어 우리 수돗물 있죠. 물을 염소 소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발암성 물질도 있거든요. 트리알로메탄. 그 다음에 여러분 알코올 발효할 때도요 유해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메탄올이라는 등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애들이 바로 유기성 유해 요인의 대표가 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이런 유기성 유해 요인과 관련된 문제는 옛날에는 많이 안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해서 우리 가공식품들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제조하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유기성 유해 요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식중독 문제들이요 옛날보다는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기성 유해 요인은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성 요인별로 위의 요인들을 구별해 두시면 됩니다. 세 가지로 구분하시면 되죠. 자,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의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를 좀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기로 나왔을 때 이게 내인성인지 외인성인지 유기성인지를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의 요인들을 분류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이 개요 파트 이제 여기서 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제 행정하고 법규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봐야 될 게 그 행정과 법규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쫙 다 나와 있는 게요. 다 행정, 법규인데요. 먼저, 자, 식품위생의 행정을 볼게요. 식품위생의 행정. 식품위생행정의 목적은 뭐냐면 우선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해요.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해서 식품위생의 보급과 향상을 꾀하고 국민의 식생활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확보함으로써요 불량식품 섭취로 인한 여러 가지 유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목적을 굳이 뭐 암기하거나 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럼 이거는 뭐를 우선 근거로 했냐면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한 게 식품위생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런 시책, 구체적인 내용에는 뭐가 있느냐 파악해 두시면 되죠. 근데 이것도 별거 아닌데 나온다니까요. 이 중에서 다음 중 식품위생행정에 포함되지 않는 애를 골라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런 문제 의외로 문제 쉬워요. 보면은 식품위생과 관련 없는 내용이 꼭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구별해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림부글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영양이에요. 영양과 위생은 다른 거죠. 네. 자, 그래서 식품위생행정의 시책들을 한번 보세요. 아까 나왔듯이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다 대상이잖아요. 얘네들의 제조, 사용 등의 기준, 성분 규격 이런 것들이요. 성분 규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조, 사용 등의 기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학적 합성품의 지정, 식품 첨가물 지정하는 거요. 자, 그 다음에 표시제도 실시하는 거.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한 여러 가지 표시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럼 표시제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쭉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표시제도와 관련된 사항들. 그 다음에 식품위생 감시. 여러분 식품위생 감시원이라는 걸 두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 감시원을 둬서 식품위생 감시를 실시한단 말이죠.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식중독 예방과 발생 시의 조치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식품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관리, 위생교육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법에 보면. 자, 그 다음에 식품 취급시설의 기준 제정을 하고 영업 허가, 신고, 거기 등록이 하나 빠졌죠. 허가, 신고, 등록 제도를 실시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의식품관리제도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콜, 식품 회수 제도들을 실시하고도 있죠. 그 다음에 해썹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잔류 농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잔류 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아까 뭐 식품 관련 종사자 하면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조리사와 영양사거든요. 그런 조리사, 영양사 제도를 실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식품위생행정의 내용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걸 읽어서 이런 애들이 다 식품위생행정의 범위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고요. 보기로 나왔을 때 맞는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만 해두시면 돼요. 굳이 뭐 이걸 달달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아 이게 다 그냥 범위 안에 들어가는구나. 몇 번 읽어보면 돼요. 몇 번 읽어보면 이게 아닌지 긴지는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식품위생 행정의 범위가 어떤지 봤어요? 그럼 이제 뭘 보느냐? 행정기구들에 대해서 좀 봐야 되죠. 자, 식품위생 행정기구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식약처죠. 근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식품 종류별 소관부처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품은 누가 관리하는지 그거와 관련된 것들. 그래서 소관부처 관련 법규까지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2012년도에 처음에 충청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이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뤄드렸었는데 그게 올해 시험 문제도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쪽에서 나왔던 문제가 또 다른 쪽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되는데요. 다른 쪽에서 나왔던 문제들도.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이제 식품별로 이렇게 소관부처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하고 관련 법규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하나씩 갑니다. 농산수산과 관련된 거 농림축산식품부 당연히 관련하겠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식약처요. 위생과 관련된, 그러니까 농산과 수산의 위생적인 파트는 누가 담당을 하냐면 식약처가 담당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관련 법률은 누구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에요. 거기에 소관부처가 이렇게 3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또 일부는 해양수산부에서, 또 일부는 식약처에서 관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축산과 관련된 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예전엔 축산물과 관련된 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했지만 위생과 관련된 파트를 강조를 하면서 어디서 가져왔느냐? 식약처로 이관이 됐어요. 이게 그 2012년 충청도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였는데요. 그 이후로는 식약처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와 관련된 거 양곡관리법이 있는데요. 이건 당연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 그 다음에 먹는 물과 관련된 건 어딜까요? 환경부예요. 먹는 물 관리법이요. 자, 그 다음에 주류는 주셈법이죠. 기획재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금은 소금산업진흥법인데요. 당연히 소금이니까 뭐예요? 해양수산부에서. 뭐 건강기능식품도 당연히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겠죠. 거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하나 빠진 게 뭐냐면 학교급식이요. 학교급식이면은 당연히 관련 법은 학교급식법이죠. 그럼 당연히 이거는 어느 부처냐면은 교육부입니다. 학교급식은 당연히 학교급식법이고요. 소관부처는 교육부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식품별로요 소관부처가 달라요. 그렇죠? 그럼 소관부처 확실히 구별해 두시고요. 그다음 관련 법률까지 구분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품 종류별로 소관부처를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기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식약처부터 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 여러분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는 정말 식품위생의 가장 기본을 다루는 파트가 바로 어디냐면 식약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곳. 이런 말이 나오면은 당연히 식약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건복지부 아래 식약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중앙행정기구로 두 가지를 봤죠.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을 같이 봤어요. 근데 달라졌죠. 청이 뭐로 바뀌었어요? 처로 이제 올라가면서요. 보건복지부는 위생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쫙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법규들이 다 달라졌다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규들의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 다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가 꼭 들어갔었는데요. 이젠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식품위생행정기구의 중앙기구에는 보건복지부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식약처가 중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것, 지휘 감독하는 것 하면은 다 식약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약처와 관계된 식품 안전 관련 주요 법률들이 거기 쫙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당연히 기본이 되는 식품위생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위생관리법도 있고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련된 법률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이런 것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법률을 다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는구나. 관련 법률들이거든요. 한번 읽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식약처의 조직도가 거기 쭉 나와 있죠.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이 식약처의 뭐 그 조직도라든지 이런 거에서 대해서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면은 본부 조직으로는 소비자위해 예방국,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영양안전국, 농축산물안전국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식품위생과 관련된 가장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식품안전정책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 식품안전정책국이 나눠지죠. 식품정책조정과, 식품관리총괄과, 식품소비안전과, 수입식품정책과, 주류안전기획단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죠. 근데 여러분 이름만 봐도 뭔지를 알 수 있는 파트가 있어요. 수입식품정책과는 당연히 뭐와 관련된 걸까요? 수입식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류안전기획단은 뭐와 관련된요? 주류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겠구나. 이게 구분이 돼요. 그럼 나머지 식품정책조정과, 식품관리총괄과, 소비안전과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죠. 거기서 보세요. 식품정책과는요.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계획하는 곳입니다. 거기 보세요.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용기, 포장에 대한 위생, 안전관리의 정책 수립하고 제도 개선을 총괄,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이 바뀌어요. 누가 관리할까요? 식품정책조정과에서요. 그러니까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요 식품정책조정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거기 7번 보세요.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뭐예요? 운영하는 거 그게 바로 식품정책조정과예요. 그러니까 전체 위생에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식품위생법 바뀌는 거라든지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운영하라는 거지 전체적인 가장 큰 틀을 가지고 조정하는 게 바로 식품정책조정과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식품관리총괄과 여러분 식품을 관리하는 거예요. 단속, 지도 단속과 관련된 업무는 다 여기서 담당을 해요.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식약처에서 직접 지도나 단속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과에 있는 사람이 직접 나가진 않아요. 그럼 뭘 운영해야 될까요? 네, 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해야 되죠. 그게 바로 16번에 있어요. 식품위생감시원을 임명을 해서 교육하는 거 이게 바로 식품관리총괄과 지도 단속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도 단속을 이 사람들은 계획을 하고 대신 나가서 일할 식품위생감시원을 임명하고 교육하는 거죠. 그런 거는 식품관리총괄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생각 이렇게 파악 정도만 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뭐 이거 잘 나오는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는구나 라는 정도. 자, 그다음에 뒷장 넘겨보실까요? 자, 식품소비안전관리과가 있죠. 이건 해썹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이 정도로 구분하시면 되죠. 위생과 관련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건 정책과에서, 정책조정과에서. 그 다음 지도 단속하고 식품위생감시원과 관련된 거를 하는 건 식품관리총괄과에서. 그다음 해썹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것은 식품소비안전과에서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분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좀 전에 보니까 식품정책조정과에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라고 했었죠. 법규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행정의 범위에서도요. 식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그 식품위생행정의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보세요. 자, 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왜 식약처에 두느냐면은요. 식약처장의 자문기구거든요. 식약처장의 자문기구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식약처에서 운영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페이지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식약처장의 자문기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한번 그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식약처장의 자문기구는 예전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의 자문기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식약처만 남은 거죠. 그래서 식약처장의 자문기구가 되는 것이 바로 식품위생심의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100명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요. 임기는 2년이에요. 임기는 2년.
자, 그럼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냐면요. 식품위생관계공무원이라든지 식품 등에 관한 영업을 종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식품위생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서요, 식약처장이 임명을 하거나 위촉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심의하냐면요,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를 해요. 보세요.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우리 왜 농약이나 중금속 이런 유독이나 유해물질의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준과 관련된 사항들, 그 다음에 식품 등의 기준, 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바로 식품위생심의위원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뭐 연구위원을 둘 수도 있구나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식약처장의 자문기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어떤 것들을 심의를 하는지를 확인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가다 보면 이제 식품 첨가물에 대한 지정에 대해서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럼 식품 첨가물 지정할 때요, 또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나와요. 왜 나올까요? 식품 등에 대한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그럼 여기 식품만 들어가겠어요? 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기구, 포장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에서는요,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심의를 하는 곳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지방기구들도 있어요. 지방기구는 뭐 특별시라든지 광역시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런데 내에 있는 위생과, 보건과 이런 이름 비슷하게 붙어있는 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식품위생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넘겨보시면은요, 3번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거든요.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들어보셨죠? 시도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방의 식품위생행정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시험검사기관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그 식품위생과 관련된 이제 그 행정기구들은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중심에는 식약처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품위생과 관련된 우리가 뭐 범위도 맞고, 그 다음에 소관 부처들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식품위생행정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볼 거 제도입니다. 제도. 식품위생행정 제도.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를, 거기 이제 그 세 가지를 거기다 집어넣어 놨는데요. 첫 번째 나온 게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예요. 그럼 여러분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가 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를 해서요. 그 식품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고기가 이제 이제 우리가 소고기를 이제 하면은 이제 그 바코드를 찍으면 이제 그게 다 나오죠. 어느 농가에서 생산이 돼서, 어디에서 도축을 해서, 어디에서 소분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가요,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식품이력 추적관리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등록에 관련된 거 한번 보실래요? 1번. 누구한테 등록하냐면요, 식약처장한테 등록을 해요. 식약처장에게. 그러니까 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 이력 추적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을 하면 됩니다. 등록제예요. 그런데 이거는 등록제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고 싶은 사람이 등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그 바로 밑에 나오죠. 영유아식 제조 가공업자라든지 일정 매출액, 매장 면적 이상의 식품 판매업자는요, 그냥 바로 등록해야 돼요. 원해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등록입니다. 무조건 등록.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요, 등록하고 싶으면 등록해도 돼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실래요? 3번. 그 다음에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1개월 이내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1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5번도 보세요. 자,
자, 우리가 등록했잖아요. 등록하면 3년마다 한 번씩 조사, 평가입니다.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3년마다요. 근데 아까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2년마다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등록해서 하는 사람은 3년마다 조사평가하지만 반드시 아까 해야 되는 단서 조항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2년마다 조사평가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제 거기 짚어드린 그 내용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수업 끝나고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가품질 검사 관리 제도가 있어요. 자, 자가품질 검사의 의무 1번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식품 등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요. 식품 첨가물, 기구, 포장 이런 것들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요. 기준에 따라서 규격에 맞는지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가품질 검사예요. 자, 근데 자가품질 검사 스스로 검사하는 거죠. 스스로. 근데 2번 보세요. 2번. 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 검사를 해당 영업자가 하는 경우 부적합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가품질 위탁 시험 검사 기관에 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시행규칙에 보면 자가품질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별표 12에 자가품질 검사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또 별표 12로 확인해야 돼요. 오늘 나눠드려도 프린트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지 않아도 되게 거기다가 넣어놨는데요. 자, 이 자가품질 검사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하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1페이지에 보면은요. 식품 제조 가공업 보세요. 식품 제조 가공업의 대다수 가의 1번은요 3개월마다 한 번이에요. 3개월마다 한 번.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자는 3개월마다 한 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보세요.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입한 방가공 원료식품 그리고 용기, 포장은 6개월마다 한 번. 용기나 포장 무조건 다 6개월마다 한 번이에요. 네, 원료 있죠? 원료도 6개월마다 한 번. 그런데 제조, 가공한 품목은 3개월마다 한 번이라는 거죠. 항목을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저기 아래 보세요. 자, 3번에 보면은 빵류, 식육, 그 다음에 알 가공품, 음료류, 식용 유지류 이런 애들 있죠. 이런 거는 2개월마다 한 번이에요. 빵, 식육 이런 애들. 알 가공품, 음료, 식용유지. 근데 여기서 식용유지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기름만 해당이 돼요. 그럼 들기름은 산화가 제일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들기름만 해당이 됩니다. 2개월마다 한 번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와보세요. 즉석 판매 제조 강호고. 종류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즉석 판매 식품이 뭔지 알잖아요. 그런 즉석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9개월마다 한 번.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보세요. 다해. 식품 첨가물은 6개월마다 한 번. 그러니까 그 식품 첨가물에 거기 보세요. 기구, 살균 소독제 있죠? 그런 애들 6개월마다 한 번. 그 외의 것도 다 6개월마다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식품 첨가물이면 6개월마다 한 번이구나. 이 정도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보세요. 마지막. 기구, 용기, 포장. 아까 기구, 용기, 포장도 다 얼마에 한 번씩이라고 그랬어요? 6개월마다 한 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왜 품목이 되게 많지만 구분하면 별거 없어요. 식품 제조 가공업자는 3개월마다 한 번인데 원료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할 필요 없이 그냥 6개월마다 한 번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즉석 판매 같은 경우에는 9개월마다 한 번. 그 다음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기구, 용기, 포장도 6개월마다 한 번씩 해라.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검사했죠? 이 기준에 맞게 검사를 하면 검사 기록서를 거기 4번 보세요. 11페이지 4번으로 돌아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6개월마다 한 번, 3개월마다 한 번,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면은요, 기록을 해놔야죠. 그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가품질 검사를 하게 되면은요, 이 자가품질 검사 의무를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보세요. 자가품질 검사의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는요,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정형업소에 대해서
해썹 적용업소 중에서 자, 조사 평가한 결과 만점의 95% 이상, 95% 이상, 95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가 될 수가 있어요. 95점 이상 받기 힘들어요. 네. 근데 95점 이상 받게 되면은 자가 품질 검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식품 회수 제도 있습니다. 리콜 제도. 자, 뭐가 리콜 제도냐면, 식품 등의 위생상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자가 유통 중인 방해 식품의 회수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95년 식품위생법에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식품회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아, 이게 리콜 제도구나, 회수 제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회수하는 거, 그게 바로 식품회수 제도, 리콜 제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일반 회수와 긴급 회수 명령이 있는데, 일반 회수는 말 그대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고서 회수하는 제도가 일반 회수가 되는 거고요. 긴급 회수는 식약처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을 때요, 긴급하게 회수하는 게 바로 긴급회수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회수제도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죠. 자, 거기 보면 식품 제조물 책임법 있죠.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명, 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의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우는 법. 그럼 니네가 제조를 했으니까 니네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마련해 놓은 법이 바로 식품 제조물 책임법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이거 설명 주고 이게 무슨 법 또는 제도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식품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행정제도 같은 경우에도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설명이 주어지고 얘가 뭐라고 물어보면 이게 무슨 제도 또는 법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죠.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 자가품질 검사 관리 회수제도, 그 다음에 식품 제조물 책임법, 이게 네 가지니까요. 이 네 가지를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읽어두기만 해도 어때요? 구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각각의 특징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식품위생과 관련된 행정제도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네 가지를 구별해 두시면 되죠. 딱 이름만 들어도 각각 달라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구별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식품위생 행정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바로 뭐냐면 법규죠. 그러니까 법규가 제일 볼 게 많아요. 법규와 관련된 내용. 자, 그럼 법규와 관련된 내용에는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법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내용들이 필요한 것들로 묶여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식품위생에 관련된 먼저 용어부터 확인합니다. 용어. 자, 식품 하면 모든 음식물인데요. 근데 뭐는 제외냐?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예요. 그러니까 약은 제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먹는 건 다 식품에 해당이 되는데 약은 제외예요. 자,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에 대한 정의도 나와 있죠. 이건 이제 우리 뒤에 가서 식품 첨가물 가면 또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식품 첨가물에 대한 정의를 보면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하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첨가물에는 천연이 있고 화학적 합성품이 있잖아요. 근데 그 화학적 합성품은 어떻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느냐면요,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 그러니까 이게 그 법규로 다음 중 식품위생의 정의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이런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다른 곳에 배속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학적 합성품과 관련된 거는 식품 첨가물에서요, 보기 한 줄로 나온단 말이죠. 화학적 합성품은 이렇다라고 설명이 나와요. 틀린 문장으로 잘 나옵니다. 얘는 화학적 수단으로 얻어지는 건데요, 누구는 제외냐면은 분해 반응은 제외죠. 분해 반응을 제외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이제 이게 틀린 문장으로 나올 때 모든 화학 반응을 통해 얻어진 물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모든이 아니라 그 중에 누군 제외되냐면 분해 반응. 그러니까 제외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화학자갑성분은 분해 반응은 제외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구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기구, 솔직히 집에서 사용하는 기구들 많죠. 자, 기구,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거, 그다음에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할 때 쓰는 거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도 제외되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제외되는 걸 확인하셔야죠. 자, 제외되는 거, 농업과 수산업의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계나 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물고기, 그 생선 잡으려고 그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물 같은 건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기구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용기나 포장이나 위에나 뭐 표시는 제외되는 건 없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11번에 식품위생의 정의도 나와 있죠. 근데 이 식품위생의 정의 우리 벌써 알고 있잖아요.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대상이 나와 있었죠.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의 정의를 보시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급식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의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특정 다수에게 계속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죠. 여기는 포인트는 그거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3번에 식품 이력 추적 관리와 관련된 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식중독 보세요. 식중독.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할 식중독과 관련된 정의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는 식품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가지고 식중독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죠. 여기도 식중독이란 정의를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식품위생의 용어에서도요,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잘 구별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건 달달달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읽어두시면 충분합니다. 읽으면 구별이 되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제외되는 것들만 따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품위생에 대한 정의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시제도를 실시하잖아요. 그 표시제도가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표시제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거는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